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엿새 만이었던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형식과 내용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 크게 엇갈렸는데요. 영상 보고 패널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결국 반성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는 했지만 야당의 반응 차갑다 못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최선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실망스러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자회견 형태를 취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했단 말이죠. 2016년도에 그때 박근혜 정부 4년차 선거 때 그때 이제 한 표 차로 졌어요, 야당에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이제 성명을 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좀 기시감으로 떠오릅니다. 반대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여당이 졌어요, 그때. 그때 133석으로 졌는데 네. 그때는 담화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담화했고 그리고 이회창 총재와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런 정도의 그 형식이라도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나와서 일단 형식도 좀 미흡한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내용이 뭐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쇄신하겠다라든지 어떤 좀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거 하다못해 야당 대표의 회동 같은 것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 기간 때나 선거 기간 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최상병 관련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러이러한 점 미흡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언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 국민 일반이 볼 때는 아직도 이 총선 민심에 대해서 좀 생각이 아니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모두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좀 다소 아쉽다 이런 반응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식적인 입장은 민생을 강조한 부분에서 당도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죠. 옳다, 방향은 옳은데 그러나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야당과의 어떤 관계에서 너무 거칠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겉으로 드러내놓고 총선이 패배한 어떤 정당이니까 이건 진짜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앞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각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중계되는 그 장면에서는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끝나고 나온 회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보다 잘못했다. 국민을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된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 얘기를 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뭐 형식적으로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그때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항상 끝난 다음에 그렇게 참모나 다른 분들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또 부연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왕 이런 말씀을 했다면은 모두 발언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왜 그 얘기를 아예 하지 않든가. 나중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 회의 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건 국무회의 그 위원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내용이 전달되면 국민들에게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방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하고 국무위원들하고 그것도 비공개 회의에서 중계되는 상황도 아닌데 거기서 사과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에 이게 별로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최창현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서 야당과의 협치나 영수회담 관련 언급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대통령실에서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와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언급되었더라면 이렇게 해석에 분분할 이유도 없는데 똑같아요.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언론들은 모두 다 전혀 면담에 어떤 그런 이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지가 없구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후에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와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열려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후자에 좀 방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스타일이란 성격상 이런 대국민 어떤 사과에 대한 부분에서 면담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면담을 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지금 어떻게 주도하거나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끌려다닐 겁니다. 면담도 뭐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이 비판의 여지가 이어진다면 차라리 그것을 면담을 함으로써 그 이슈는 끊고 다음 이슈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려있다에 조금 더 방점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후임 총리 또 비서실장 인선 뭐 이런 데서 인적 쇄신을 보여줄 는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요. 새 총리의 박영선 전 장관, 또 새 비서실장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또 정무특김장관의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이가 후보로 꼽힌다. 뭐 이제 한마평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뭐 없을 수가 없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파격을 할 수 있을까? 파격도 파격 중에 파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전부 야권 인사들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분들 만약에 총리 비서실장 쓰고 특임장관 쓴다, 정무특임장관 쓰면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공세의 고삐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저분들 총리 비서실장이 지금 굉장히 그 인사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 요직들이잖아요. 거기 야당 인사 쓰게 된다면 협치를 완전히 그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저 카드는 전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것 같아요. 저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야당의 그 국회 임명 동의, 그 총리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국무총리는 무사히 통과될 거고 야당이 속으로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당황할 텐데 당황하더라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어요? 협치하라고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거국내각 얘기도 나온 상황인데 사실상에 만약에 장관을 박영선 그분이 만약에 총리가 돼서 약간의 강요 제청권을 행사한다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사실상의 거국내각이거든요. 사실상의 거국내각은 아니다만 사실상의 거국내각 효과가 있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 전국을 반전할 수 있어요. 의석으로만 정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절대 야당이 무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안 받기 어려운 카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가능성? 뭐 김부겸 얘기, 전 총리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직전에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선거 치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선대위원장인 사람을 갑자기 끌어들인다는 건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가능성을 지금 두고 있냐면 박영선 지금 그 전 장관은 김한길 지금 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김한길 위원장이 대표였고 박영선 전 장관이 원내대표였어요. 두 사람이 같이 지도부로서 호흡을 같이 한 경험도 있고 박지원 당선인과 함께 세 사람 각별한 사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당시에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총선에 나오라고 굉장히 설득을 했던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두 사람이 동시에 총리와 실장은
사실 되게 힘들다.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카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저렇게 두 사람 총리와 비서장 모두 다 저쪽 진영에서 다 갖고 온다면 이쪽에서의 비토 내지는 이쪽에서의 반대는 설득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두 사람 중에 한 카드 정도는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유효하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으니까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당내 상황,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선인 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당 사상 이런 식의 참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비대위를 꾸려야 돼요. 지금 당장 혁신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얼굴도 새로운 얼굴이 돼야 된다. 네, 결국 뭐 정리를 해보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가닥의 분위기는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뭐 비대위는 누가 맡을지, 전당대회 뭐 언제 할지, 뭐 구체적인 안에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이 가장 지금 이 당이 필요한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빨리 당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선인 대회나 혹은 중진 회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안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든 실무형이든 그게 어디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빨리 이 당을 안정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전 윤상현 당선인의 아까 그 혁신형 비대위 이론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은 왜 하냐면 이 집권 여당이 지금 2년 동안 3차례나 비대위예요. 야당은 비대위를 꾸려요. 언제나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대선은. 근데 집권 여당은 안정적으로 전국을 이끌어야 될, 주도해야 될 정당이 지금 비상이에요. 일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계속 비상으로 있는다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빨리 하고 그래서 정당하게 선출돼서 권력을 쥐어줘서 그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정 간에 조율을 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야당과 정말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 리더십을 하려면 전대를 빨리 해야 돼요. 여기서 비대위 또 하다가는 비대위 하다가 5년 동안 그냥 망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그 여당으로서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를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전당대회 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차기 장권 주자로 누가 나설지도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요. 이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당권 도전 이야기 시도 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당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비윤이죠. 뭐 비윤이니까 게다가 수도권이고 서울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도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나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에서도 이제 어쨌든 뭐 친윤이나 그리고 친윤이라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거의 민심을 그렇게 이제 국민들께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남 인사는 좀 배제하는 게 좋죠. 친윤보다는 비윤 그리고 영남권보다는 좀 수도권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경원이나 안철수 이 두 당선인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누가 대표가 되든 전당대회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말이죠. 혁신이 비대위가 되든 절차 관련 비대위가 되든 당과 정부와의 관계,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그게 좀 구체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제 회의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게 우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들이 항상 그렇게 봐왔던 것들 그런 걸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고 진술 조작을 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자, 100% 사실로 보인다. 이거 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법률 이쪽은 잘 모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 안에서 그 교도관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재명 대표는 계속 거의 확신에 찬 이제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뭐 감찰을 하든 조사를 하든 교도관 뭐 일일이 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말이죠. 빨리 이건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도 지난해에 그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도지사 이재명 지사께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게 검찰의 회의였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어떤 이 진술도 엇갈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런 그 연장에서 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수판을 벌여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을 회유했다라는 건데 참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교도관들 뭐 전수조사 중이고 진술 내용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적극 반박에는 나서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검찰이 말도 안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논평을 냈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모든 어떤 CCTV든 아니면 진술이든 아니면 이 출입 기록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이 되면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지금 선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가 실형을 아까 그 구형받았잖아요. 15년은. 근데 선고에서 어떤 형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회유가 사실이다. 회유 때문에 이런 형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선고의 어떤 결과를 사실 탄핵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기소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직접 음식을 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에 출입 기록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교도관들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다면 사실상 이건 금방 밝혀질 일인데 다만 한 가지 그 청담동 술자리 기억하시죠? 청담동 술자리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드러나는데 수주가 걸렸어요.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레임, 이 완전히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차단하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좀 화면을 좀 올려주시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요. 그 검찰에서 창고로 표시된 방에 안 들어갔으면 수감자가 그 방이 회의실을 어찌 아냐. 공범수환자를 모임한 것만 자체로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지금 내용 전체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확실한 증거보다는 말하는 것, 거기에 갖다 놓은 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0% 믿는데 증거 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건 아직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꾸 정황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일단 분명히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것도 워낙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검찰도 조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거 다 지금 이 감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수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지. 이분은 계속 당대표가 그럴 것이더라고 확신에 차게 얘기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증거 분명히 내놓든가. 자신의 재판에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화영 전 이사가 이제 실형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너무 이걸 과도하게 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